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쟁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전쟁과 경제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1453년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바로 그 기점인 거죠. 이 해가 뭐냐면 로마의 마지막 영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해입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여기가 로마 제국의 마지막 영토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스만 제국, 현재의 터키가 되어 있는 그 세력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는 실질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이 게르만 지역, 독일 지역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명목적인 것이고 로마의 세력이 완전히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로마가 끝난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이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도자기라든가 또 인도, 이 서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향료들,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향료들이 나잖아요. 그 향신료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쭉 이제 유럽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거기에 집산지가 되는 게 어디였냐면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 물건들이 다 모이면 그 물건들을 베니스의 상인이라든가 또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제누아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로 실어서 이걸 유럽 전역에다가 유통을 시키는 그런 무역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아랍 세력이 장악을 하고 나니까 유럽 사람들로서는 그걸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자, 이럴 때 새로운 발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르투갈의 엔리케 황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4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왕자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항해술에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항해 학교 같은 것도 만들죠. 그래서 뭐 베니스의 상인, 또 제노아 상인, 이런 그 상인들이 다 이게 백군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항해 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항해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본격적으로 백군들을, 선원들을 길러내고 또 배를 개조하고 하는 이 조선업도 만들고 해서 이제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면서 실크로드가 차단이 되니까 여기서 새로운 발상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거 뭐 있냐? 육로로 꼭 가야 되느냐? 해상 루트를 뚫자.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가자라고 하는 발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해안을 타고 쭉 내려가죠. 근데 아프리카 해안이 워낙 길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끝이 있긴 있는 거야. 굉장히 거기서 많은 노력을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1493년에 바스코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로 가는 루트를 드디어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포르투갈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이 사람은 제노아 상인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꼭 저렇게 동쪽으로 가야 돼? 지구는 둥글다는데 그러면 서쪽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삥 돌아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인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왕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시큰둥하게 들었는데 스페인 여왕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돈을 대준 거죠. 그걸로 선단을 꾸려서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어떤 섬에 도착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섬에는 벌거벗은 동양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은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인도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인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말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회가 돼서 스페인은 이 신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근데 신대륙 북쪽은요, 서인도제도 그 북쪽은 이거는 거의 불모지 같은 땅이었고요. 너무 춥고 그래서 정말 황금의 땅은 어디였냐면 다 중남미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 멕시코 쪽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쪽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볼리비아 이쪽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를 다 식민지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시아를 다 식민지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르투갈의 전략은 도시를 장악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무역로를 장악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땅을 점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은 실속을 차리겠다. 그래서 마카오 같은 데가 아직도 그 포르투갈의 그 색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동양을 장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포르투갈이든 스페인이든 간에 두 나라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무역 때문에 또는 중남미에서 은광이 개발이 됐고 거기서 수많은 은들이 유럽으로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 은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은이 넘쳐나다가 보니까 그게 다 돈 아닙니까? 화폐예요. 은화가 넘쳐나가다가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스페인은 스스로 뭐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대줬던 나라가 어디냐면 그게 프랑스예요. 이게 스페인으로 은이 넘쳐나니까 그게 프랑스가 이제 번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서서히 몰락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상 패권을 쥐게 되었던 나라가 네덜란드, 뒤이어서 잉글랜드가 해상 패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이제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상 패권은 잉글랜드가 쥐고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강력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신대륙에 가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50년대에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신대륙을 두고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패권을 영국이 쥐게 되죠. 영국이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것을 프렌치 인디안 워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 잉글랜드가 신대륙에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잉글랜드 사람들이 보스턴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하는 이쪽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착촌을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영국 식민지였는데 프랑스하고 그 패권을 다투다가 영국이 이 신대륙에서의 패권을 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국 왕실은 큰 짐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전쟁 비용 그것 때문에 빚을 안게 된 거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금을 이 신대륙에 있는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매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식민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그 세금을 매기느냐?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프랑스가 그 독립전쟁에 또 식민지 사람들에게 돈을 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신 싸워달라고 돈을 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가 독립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 식민지 독립전쟁에 돈을 프랑스가 대줬거든요. 그렇게 대다가 보니까 프랑스 왕실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반발을 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그 대혁명의 결과는 뭐냐면 왕정의 폐지였어요. 왕정이 거기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왕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알아서 통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신대륙에서도 그렇게 됐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유럽 전역에 그 당시에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 프랑스에서 실제로 그런 새로운 체제가 등장을 하니까 유럽 전역에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열광을 하게 된 것이죠. 야, 저런 체제를 우리한테도 들여와야겠다. 우리도 왕정을 다 뒤집어 엎자. 라고 해서 왜 여러분 그 베토벤 교향곡에 보면 영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웅이 뭐냐면 나폴레옹을 기리는 그런 거거든요.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그때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프랑스에서 난 그 대혁명, 그러니까 그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유럽 전역으로 퍼뜨리는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거를 무력을 통해서 왕정을 다 무너뜨리자고 한 것이고, 그렇게 나폴레옹이 쳐들어가니까 유럽 전역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폴레옹을 환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왕족들은 거기에 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는 게 터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대륙 바깥에 있는 강력한
국가가 바로 영국, 잉글랜드 아니었어요. 나폴레옹에게는 잉글랜드도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걸 내립니다. 영국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요. 원래부터도 해상 무역로를 장악해서 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하던 해 또 조금 있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무렵에 잉글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잉글랜드 국내에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는 아니에요.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전부터도 여러 형태의 증기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그것을 개량을 해서 열 효율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걸 가지고 영국 의회로부터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튜 볼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자본가하고 서로 동업을 해서 볼튼 앤 와트 컴퍼니라고 하는 증기기관 생산 기업을 창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잉글랜드 전역에 증기기관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공장들, 면직물 공장이라든가 또 영국의 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물레방아라든가 또는 말이 끄는 그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던 그 형편없는 그런 공장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고 영국의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모직물이라든가 면직물이라든가 또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또 신대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영국이 생산해내는 그 물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마치 중국제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는 훨씬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을 유럽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프랑스는 그럭저럭 뭐 자기들이 그 봉쇄령의 주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륙 봉쇄령을 어기는 나라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러시아였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프랑스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하고 가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그 엄청난 생산력, 그것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 프랑스 이외의 나라들로 하여금 프랑스의 반기를 들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와 프러시아라고 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나라가 연합을 해서 1815년에 워털루라고 하는 데에서 나폴레옹 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완전히 와해가 되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패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은 해상의 패권뿐만이 아니고 육상에서의 패권까지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비슷하게 또 강자가 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 승전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815년 이후에 세계의 질서를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영국의 평화의 시대, 영국이 지배하는 시대. 그래서 누구도 영국에 덤빌 수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완벽하게 영국이 지배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승전국이, 러시아도 승전국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승전국이 되니까 러시아도 좀 힘을 좀 써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좀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 러시아는 다 북쪽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국경이 완전히 북쪽에서만 이제 영토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따뜻한 나라로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팽창 정책을 펴는데요. 영국이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좀 진출을 하려 그러면 영국이 곳곳에 가서 다 장막을 치는 겁니다. 벽을 둘러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밀고 내려올라 그러니까 인도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아프가니스탄 거기다가 이 국경선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의 분쟁의 불씨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동쪽은 또 어떻게 했어요? 동쪽에서는 보면 청나라가 실질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되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권력
힘의 공백 상태가 나왔는데 뭐 여기도 아편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홍콩을 식민지로 삼고 뭐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도 거기를 내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막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됐잖아요. 그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좀 부딪힐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 보니까 영국이 저 일본을 밀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영국이 일본을 밀게 됩니다. 일본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러시아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게 러일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러시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겠어요? 황제의 권위가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황제 별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러시아의 신흥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덤비게 되는 거고, 그런 심리 상태를 잘 꿰뚫어보고 그들을 잘 조직했던 인물이 바로 레닌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팍스 브리타니카였던 거예요. 영국에 덤빌 나라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조용히 대륙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게르만, 저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독일 밖에도 독일어를 쓰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밑으로 내려오면 오스트리아 지방이라든가 또 이탈리아 북부 이런 데 독일어 쓰는 데들이 많고요. 또 프랑스도 이 동쪽 알사스 로렌 지방, 그쪽 지방을 보면 거기에 독일어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만 사람들이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한 나라는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제후국들로 쪼개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각자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명목상으로는 거기가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해서 황제도 있고 그랬지만 그냥 이름만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제후, 그래서 공작이니 백작이니 뭐 남작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다스리고 있던, 그러니까 수많은 조각조각 난 그런 것들의 뭐 일종의 연합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독일말을 같이 쓰는 사람, 언어가 같이 통하는 지역이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1815년 워털루 전투 때 참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잖아요. 이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제후국들 중에서 제일 강했던 나라예요. 이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신기한 나라죠. 보통은 왕이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러시아는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그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군국주의인 거죠. 나중에 이 형태가 바로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형태. 그래서 왜 우리 나중에 보면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잖아요. 그 만주국은 사실은 일본이 세웠다기보다 관동군이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이게 일종의 프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인데, 아무튼 그 프러시아가 게르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1815년에 프러시아가 승전국이 되면서 굉장히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제후국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야, 우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 말자, 관세 다 철폐하자. 그래서 관세를 철폐해서, 그러니까 경제 자유지역 같은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잖아요. 시장이 커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860년대 이후에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또 한편으로는 외교 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전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빼놓은 나머지 모든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일 제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독일 사람들은 제2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을 제1제국이라고 부르고, 제2제국은 바로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놓은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하고요. 제3제국은 나중에 히틀러가 제3제국을 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독일 제국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무렵 되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보다도 최소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영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일반 경공업에서는 뭐 그렇게 시원치 않았지만 이 중화학공업, 무기산업 여기에서는 영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이미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꼴사납지 않겠어요? 지가 뭔데 나도 얼마든지 저 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야욕을 품게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4년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이죠. 그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르비아 독립 세력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세르비아에 대해서 무력 침공을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세르비아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보다가 이거 러시아라든가 이 기존 세력들을 누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편에 가서 이제 독일이 서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저러다가는 독일이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러시아 편에 영국과 프랑스가 가서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세계대전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이 유럽 전역이 다 편을 나눠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는 엄청난 소모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승자는 누가 되느냐? 승자는 영국 측이 되는 거죠. 독일이 패자가 됐어요. 그리고 독일은 패전국이 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패전국은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냈고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다 보면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독일 돈 그 당시에 하다못해 벽난로에서 돈을 떼는 그런 사진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종이값, 장작값보다도 못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독일이 피폐해진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갚다가 보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그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패배를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를 바둑바둑 갈게 된 거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 상태를 매우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인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잡게 되는 거죠. 나치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힘을 규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전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맺었던 조약 같은 걸 다 파기하고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 야, 독일 국민이 최고다. 독일 인종이 최고다. 그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인간 중에는 최고의 인간들이고 나머지는 다 허접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멸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학살에 나서게 되고 주변 국가들을 이 무력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장악을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침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무렵의 세계는 어떠했느냐?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나라들마다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엉망진창인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유무역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원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게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그런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거고 일본에서도 그런 거고 소련에서도 그런 거고 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 나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사회주의 당인 겁니다. 나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또 파시즘도 일종의 사회주의를 표방을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한 축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뭐냐? 그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나라들이 또 다른 한 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에 미국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일본이 이 진주만을 폭격을 했잖아요. 전혀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폭격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 그러면서 미국이 그 당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대공황 때문에 공장들이 다 멈추어 서 있던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왔고 공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기업들이 멈춰 선 거, 공장이 멈춰 서 있는 상태였는데 전쟁이 나니까 그 공장들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 군수 공장으로 다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커져 있던 그 미국의 공장들이 거기서 무기들을 제조해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 무기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거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그 엄청난 무기들을 소련에 대준 거고 미국이 소련에 무기를 대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은 독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거고 또 그 무기를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륙으로 연합군이 들어가서 독일을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들어오고 동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해서 독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독일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탈리아는 이미 패전을 했고 또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폭격기가 원자탄을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투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패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미국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영국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승전국이긴 했지만 미국의 위세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영국은 거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로 이제 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 되는 겁니다. 서서히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거기서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